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와 다음 주부터 인사청문 전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사청문회 전국에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검증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라고 보시는지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먼저 박 교수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호영 후보자가 가장 현재는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것 같습니다. 40년 직이다 그래서 당선인과의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제 결국은 의대 자녀들의 그 의대 편입 논란 그리고 아들의 병역 논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아빠 찬스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이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그 경북대 의대 이제 원장을 지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부원장 시절에 딸과 아들이 의대에 편입을 시도를 했었고 딸은 이제 그 당시에 붙었고요. 아들은 떨어졌는데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원장이 된 상태에서 아들이 의대 편입에 또 시도를 했고 거기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자녀들이 논문을 이제 썼다. KCI급 논문을 썼다. 2편 썼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펙 쌓아주기, 품앗이 논문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요. 또 의대 편입 과정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소위 2차 면접인데 이 2차 면접 때 이 자녀들이 뭐 일부 만점을 받은 정황이 나왔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은 거 아니냐, 아빠 때문에 만점 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학생 시절에 19시간, 주 19시간의 이제 수업을 듣는데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또 소위 그 스펙을 갖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학생이 주 19시간 수업을 들으면서 그것도 이제 그 아버지가 근무하는 그 병원에서 주 40시간의 연구원 활동을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소위 스펙 쌓아주기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근데 이런 뉴스가 또 한참 나왔는데 연이어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게 아들의 병역 문제입니다.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2년 뒤에 아빠 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고 4급 그 보충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아빠가 아빠 찬스로 의대 편입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의 굉장히 관심사인 그런 입시 문제 또 병역 문제까지 아빠가 영향이 소위 그 영향을 미쳐서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 쭉 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 때 그 자녀 논란, 입시 논란하고 굉장히 유사한 면이 네.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혹시 내로남불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퍼지면서 전국의 아주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사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논란이라고 보십니까? 뭐 정호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자체가 상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벌써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아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아마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당선인이 결단 내지는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의외로 좀 빨리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실 인수위에서는 아니다, 오보다라고. 예, 오보라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상당히 아마 여론의 동향을 살펴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청문 전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후보는 결국 역시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후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내에서 사실은 뭐 적폐 수사에 아주 그 강력한 수사통으로 완전히
구상하다가 조국 수사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 시련을 많이 겪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앉아 그렇게 정치적 시련을 이야기하는데 뭐 지금 뭐 정권 입장에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자천성 인사를 쭉 당해왔던 그런 인물을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 내의 그런 요직이 아니라 법무행정의 담당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발탁한 부분이 과연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하고 소위 말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 아니냐. 말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한동훈 이 검사장을 법무행정의 책임자로 발탁을 하면서 법무행정뿐만 아니라 이 지금 검찰에 대한 친정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법무부 장관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정무적인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그 역할까지 맡김으로써 소위 말해서 부통령급 국무위원으로 지금 발탁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식으로든 이 지금 한동훈 이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한 검증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적임 여부를 가리겠다는 부분이고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과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그 정도의 의지를 갖고 발탁한 인사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발목 잡는 거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검증을 핑계로 한 정치적 공세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검사장 그러니까 후보자를 둘러싼 이 지금 청문 정국이 향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초기 이 전국 상황까지도 상당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뜨거울 것이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네요. 저는 뭐 지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국 전 장관과 사실 데칼코마니잖아요. 너무 많이 닮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자녀 입시 비리예요. 그것도 의대 편입이에요. 그리고 또 소위 스펙 쌓기 뭐 이런 거 다 비슷비슷하게 가고 또 지금 다 그 당시도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도 법적으로 하자 없다 뜨뜻하다는 식으로 강행하려는 입장이 강했는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뜨뜻하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당시 조국 그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그 임명권자의 대통령이 상당히 돈독한 관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 그 이 청와대의 법무참모로서의 그런 아주 끈끈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정호영 후보자는 40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이 임명권자가의 끈끈함 이런 부분들이 다 데칼코마니인데 문제는 임명을 강행하는 것까지 가면 데칼코마니를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민심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유보하거나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을까지 갈 것인지는 지켜볼 대목이라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네, 뭐 비슷하게 저도 똑같이 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이 초기 국정 동력 확보의 관건으로 지금 이제 작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더 뜨거운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소위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자, 당시 윤석열 후보자의 그 발언을 당시에 이제 정치 보복하려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키운 적이 있는데 이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그걸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청문회가 저는 열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열리는 것 자체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오는 과정에 있어서 소위 추윤 갈등, 뭐 그다음에 국회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발언을 하면서 오히려 그 국회와 정면 대결하면서 몸집을 키운 그런 그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트라우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오히려 이 한동훈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 것보다 지금의 어떤 한동훈 후보자가 그 당 내정으로 인한 그런 그 소위 민주당 지지층의 반론,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그 반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예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는 이런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론전을 펴는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검수완박 법안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4월 중에는 꼭 이 법안 발의를 완료를 하겠다,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해서 좀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고요. 근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금 해외 순방 일정이 있어서 이게 변수로 떠오른 상황인데 부의장에게 과연 사회권을 넘길 것인가, 성격상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좀 기류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박병석 의장이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고 외국에 나가실지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은 딱 하나가 남은 거죠. 쪼개기 의회 일정을 갖다가 쪼개는 겁니다. 의회 일정을 쪼개게 되면 하루 정도밖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일정이 끝나고 다음 회기가 또 회기를 잡아놓으면 다음 회기가 되면은 필리버스터는 종료되는 거고 표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어떤 법안 처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 기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준비 과정을 보면 지금 5월 3일 날 사실상 이제 법안을 대통령까지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게 민주당의 보관이고, 지금 172석의 그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국회의장이 난 사회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 때 예. 박병석 의장이 적극적으로 그 사회를 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사실은 통과를 못 시켰었거든요. 예. 만약에 그런 기류가 있었다면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법안을 갖다가 발의를 하고 소위 5월 3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박았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결국 박병석 의장이 고심은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의회를 그 사회를 그 회기 일정을 쪼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회계를 쪼개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지금 박병석 의장의 사회권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5월 29일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 되면 이제 일반 의원으로 돌아가고 당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2년 동안을 지금 민주당으로 이제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이 국회의장으로서의 중요한 하나의 정치 행위라고 돌아오실 건데,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 만약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 임기 끝난 거와 함께 사실은 정치를 접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 2년은 다시 민주당이 몸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그 때문에라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발탁을 하는 거 보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좋아, 그럼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번 전면전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위기를 박병석 의장도 모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 편이 될 거야라고 아마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때까지 쭉 이렇게 이거 국회 기자나 또 이런 뭡니까 이렇게 정치 평론하면서 쭉 지켜봤던 박병석 의장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사회권을 넘긴다든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입니다. 솔직히 예. 사실은 그 육선의 의원이긴 하고 민주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그러한 그 정치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무리수를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통해서 뭔가 중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정치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합의를 우선시해서 사실 언론중재법도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언론중재법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류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러니까 21대 국회회의가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지금 검수완박 같은 경우는 70년 동안 유지되었던 형사사법 체제의 골간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다음 대안이 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그러니까 이 대안을 만들어낼 의무는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의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으로 그냥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돼. 거기에 대한 대안은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하자는 식의
나름대로 정치적 합의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20일 국회 끝나기 전까지 하자. 그러니까 앞으로 2년의 시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의 그러니까 이 지금 양쪽이 조금 한 발씩만 합의하면 물러서면 저는 뭐 그런 정책 타협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예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검찰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이제 방금 이제 앞서서 그 양쪽이 한 발씩 물러서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지금 5월 3일로 잡아놓은 이유의 핵심은 만약에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그 입법을 했을 경우 윤석열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증거로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내정을 뽑는 겁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가 일성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수완박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여도 무방하거든요. 결국 나중에라도 정말로 예를 들어 6대 범죄에 대한 뭐 그게 중수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6대 범죄를 수사할 수사청을 갖다가 만들고 나서 통과를 시키면 민주당도 사실은 그게 속편하죠. 또 국민 여론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이후에 특히나 이제 정권 이제 취임식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사권과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언을 해주겠느냐. 그럴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보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20년 동안 부르짖었던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앞으로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지금 핵심적인 이유라서 저는 5월 3일까지 검수완박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쪽으로 민주당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건 참 어떻게 뭔가 접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문제지 않나 얘기를 해봐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이 전부 발표가 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참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손을 놨다가 하루 만에 복귀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시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는 했거든요. 갈등이 일단은 잦아들었는데 뭔가 불신은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핵심은 기분 나쁘다였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공동정부라면서 장관 한 자리 하나 안배 안 해주냐.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누적돼 있다가 폭발을 한 거거든요. 다만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고 판을 깨기에는 너무나 좀 부담스러웠다. 사실은 선거 막판에 단일화를 하게 된 것도 그리고 합당선을 하게 되고 인수위원장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다음 대선을 노리는 행보 아니겠습니까? 다음 대선의 핵심은 뭡니까? 거대 양당의 후보가 아니면 대통령이 못 된다라고 하는 지난 10년여 동안의 정치 경험으로부터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을 장악하고 또는 후보로 나간다가 핵심인데 지금 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선 끝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판이 깨진다면 이 그림 자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위원장이 화는 나지만 또 소위 말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결국은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당도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사라진 건 아니죠. 높았던 눈높이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 한석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배려를 해주겠느냐. 예를 들어 장관 자리 몇 자리 생각했는데 차관이나 또는 뭐 외청장 또는 그것보다 아닌 무슨 뭐 공공기관장 자리 몇 자리 요렇게 간다 그러면 그 불만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나진 않겠지만 불씨는 항상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 장관 인선에 네. 이제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의 태도라든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앞서 그 질문하시면서 그 불씨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예. 불씨가 남아있다고 보는데요. 네. 문제는 그 불씨가 다시 큰 불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지금 역할이 인수위원장이잖아요. 5월 9일 인수위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적
공간이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번에 봤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 이렇게 뭔가 정치적 무력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선거 대선을 다 끝나고 지금 자신의 표는 다 저쪽으로 다 그 흡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뭔가 자신의 그 의견을 드러내고 싶어도 그러한 기반 자체가 이제도 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말 그대로 합당이 될 경우는 국민의당의 관계자들 뭐 몇몇 분은 선거에서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아마 거대 정당에 들어가면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적인 뭐 이런 보조를 맞추기보다는 이 거대 정당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면서 그 속에 상당히 빨려 들어가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인수위가 끝나고 난 뒤에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정치 기반도 역할할 공간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물론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지난번 그저께 만찬에서 여러 가지 국정에 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장재원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언 정도 해주는 거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관여를 하기 위해서 국정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과 이 역할이 있어야 돼요. 법적으로 뭔가 근거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뭐 인사권이 있습니까? 무슨 회의 참석권이 있습니까? 뭐 표결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이 두 사람 간의 갈등과 두 분의 갈등에서 많은 아마 지금 이 정치 풍량계의 빠른 사람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안철수 위원장한테 떠났구나. 잠깐 저분한테는 사실 미래가 좀 별로 없겠네 싶으면 안철수 위원장의 기대를 갖고 있던 상당한 이 지지층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좀 어두워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진짜 혼자서 진짜 말 그대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냐의 부분인데 이거는 진짜 오롯이 정치인 안철수의 몫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의료라든지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이런 데 인사는 확실히 안철수 위원장이 그래도 뭔가 폭넓게 인사폭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예.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잖아요. 법적으로 지금 그 권한 자체가 대통령이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추천의 권한을 부처의 장관들이 갖고 있고 결국 지금 공공기관도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각하는 과정에서도 봤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으로 파악해서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됐는데 뭐 개 따지고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 밑에 지금 여러 가지 관여나 배려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관철되고 실현될지는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도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유시민 작가 차출론도 얘기가 나오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정당한 뭐 경선 기회라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왜 지난번에 0.73% 차이까지 민주당이 쫓아갈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새 또 잊어버린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류였다면은 저는 0.73% 차이까지 못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저는 지금 민주당이 혁신이잖아요. 혁신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은 지금 검수완박, 바뀐 게 없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사람이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다 민주당에서 과거에 흘러간 물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대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오세훈 현 시장과 가상 대결을 했을 때 30% 중반대를 넘어간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서울 시민들이 지난 대선 때도 소위 말해서 양쪽으로 표가 갈렸겠지만 이번에 만약에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 그보다 조금 더 기대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가 그 당에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 가운데 누가 나오더라도 저는 송영길 전 대표 이상의 어떤
엄청난 무슨 뭐 득표력을 보여줄 거다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인 거지 송영길이냐 이낙연이냐 또는 유시민이냐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논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 이낙연 전 대표나 유시민 작가나 송영길 전 대표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저도 뭐 우리 박 교수님은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단추를 잘못 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좀 지레짐작을 한 것 같아요. 이번 서울시장 힘들겠구나. 그리고 또 아마 좋은 후보가 없을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질 수는 없잖아. 그렇다면 경쟁력 후보를 내야지. 그럼 그 좋은 사람 누굴까? 그러다가 찾다가 보니까 지명도나 정치력이나 이런 거 보니까 전임 대표가 좋네. 이렇게 덜컥 이래서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에 다들 이렇게 눈이 상당히 시선이 모아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도 내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그러나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보겠다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 지금 역대 광역단체 선거에서요. 현역 의원이 자기가 지금 몸딛고 있는 광역단체를 떠나서 다른 광역단체에 도전한 경우 처음입니다. 지금 인천 계양구 지금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현역 인천군내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지금 현역 의원 자리를 박차야 되는 이러한 모순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본인이 지난번 선거하는 과정에서 586 세대교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한 것대로 우리가 혁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토대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대들 차세대들, 젊은 피들, 새로운 피들이 수혈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서울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멍석을 까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지명도라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떠냐, 유시민 작가는 어떠냐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똑같은 흘러간 아까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그 기존의 인물에 대한 그 가지고 계속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 지금 세대 교체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정치적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계속적으로 빚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차재환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